현대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바로 암이죠. 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암이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다. 정말 우리 생활 깊숙이 암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30년 동안 수만 명의 암 환자를 치료해 오신 암 전문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대한암협회 집행이사를 맡고 계신 이병욱 이사,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수만 명? 몇만 명을 보셨습니까?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암 가운데서 또 어느 쪽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위암이 전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강경 내시경 수술을 전공했고요. 네. 네네.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다른 질병보다 암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된? 저희 숙부님께서 대학 교수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40대 중반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40대 중반에? 그럼요. 아주 일찍. 예,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분이 고생하는 여러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암을 고치는 이 의사가 되어서 이런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분께서 또 이렇게 유언으로 제게 하신 말씀도 있고 유언을 뭐라고 남기셨어요? 예, 병우가 너 나 같은 암 환자를 정말 잘 고치고 위해주는 따뜻한 참 의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한 의과대학이 뭐 장기로 박사님 설립하신 의과대학인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을 고치는 외과 교수가 되었고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암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대한민국은 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빨리빨리 하는 경쟁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용서 못하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근이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 과로 피곤한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술 담배를 못 하고요,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못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기가 이제 요즘 미세먼지처럼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오염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외도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도하게 되시면 상대편 배우자가 아시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가능성이. 과도한 스트레스. 그렇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건강한 사회로 가져가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암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맨 처음 말씀하신 과도한 경쟁 사회라는 것도 결국은 스트레스랑 연결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암과 스트레스의 연관관계라는 건 많이 연구가 돼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스트레스, 그다음에 술, 담배,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은 제1고위험군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과 면역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이렇게 위험수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면 우리 면역이 교란이 일어나고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라는 게 원래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건강할 때, 젊고 건강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게 나이가 들고 체력이 약해지고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면 그렇죠. 그 원래 있던 암세포가 그게 자꾸 움직이는 거다. 그렇죠. 변형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네, 우리 몸의 세포가 한 70조, 어떤 사람은 한 100조가 있다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서 매일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 발암 물질에 노출되고 이렇게 하면 암 세포가 한 5,000개에서 10,000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비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암에 이제 진단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참
암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어떤 암은 많이 위험하고 뭐 어떤 암은 좀 덜 위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그 게 이유는 있습니다.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 뭐 통계에 의한 어떤 우리 의학적인 접근일 수 있는데요. 이제 늦게 발견되느냐, 조기에 발견되느냐, 그다음에 수술이나 어떤 약물 치료에 잘 반응을 하느냐에 따른 그 결과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갑상선 암이나 이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또 일종의 유방암은 예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발견되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 자체가 어렵군요. 그렇죠. 후복막에 이렇게 위치하는 어떤 장기고 기타 등등 그 부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십이장암이라든지 담도의 암이라든지 췌장 두부암 또 엠페로 프라스타 캔서 이런 것은 이 상당히 예후가 안 좋은 어떤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요즘 뭐 의학 기술도 굉장히 발전해서 그렇죠. 뭐 CT, MRI 무슨 뭐 또 피를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각종 진단 키트 이런 네. 것들이 막 개발되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한번 탁 해서 온몸의 암을 한 번에 탁 찾아내는 이런 거 안 됩니까? 네, 언젠가는 뭐 그럴 때가 오겠지만 사실 암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뭐 이렇게 그 전신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소 질환이 아니라.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면역 질환일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육체적 질환은 심인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는 암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전자 레벨의 질환입니다. 유전자. 예, 그러니까 0.1cm 이하가 된다 그러면 CT나 PET-CT를 찍는다 하더라도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키트나 그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탁 발견되면 안 됩니까? 그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방금 유전자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유전력도 중요하죠. 그럼요. 암을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가진 그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유방암이고 또 자매가 형제간에 이렇게 유방암이다 그러면 그 다른 자매는 유방암 걸릴 확률이 3배 내지 5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주변 뭐 자기 부모님이나 뭐 좀 더 크게는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그렇죠, 뭐까지 다 맞습니다. 포함해서 넓게 보면 가족 얼만큼 암 발병을 했는지 이런 걸 알면 각별히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로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이병욱 그 이사께서는 30년 동안 암을 치료해 오셨는데 네. 특별히 오늘 초대한 게 15년 동안은 메스를 들고 암을 수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후 15년은 메스를 놓고 암을 치료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떤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스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메스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을 단박에 이렇게 메스를 이렇게 되어서 칼로 제거하고 또 약물 치료하고 수술을 이렇게 받고 또 방사선 치료를 받지만 또 이렇게 이 사람은 상당히 병기가 초기이기 때문에 수년을 살 겁니다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몇 달 사시다가 이분은 병기가 좀 이렇게 3기나 4기여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하는데도 수년간을 살아요. 네. 이럴 때 이 암의 그 공격적인 어떤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암이 깃들여 있는 생활 삶 습관을 변하지 않으면 이 암이 걸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다시 재발하고 발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메스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메스로만 만능은 아니구나. 그래서 삶을 고치는 암의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을 고치지 않으면 암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안 통합학적으로 면역력을 증가하면서 삶을 고치는 그 암이 걸리게 했던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그 원인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방금 보완 통합 의학, 보완 통합 의학 무슨 뜻입니까? 보완하고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렸던 암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 공격적인 항암제, 방사선, 뭐 수술도 필요하고요. 그에 맞지 않게 이 암이 왜 생긴다는 근원적인 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식사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식이를 극복하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운동이 부족했다 그러면 운동을 하게 하고요. 휴식이 부족했다, 너무 이렇게 야근하고 이렇게 쉬지도 못했다 그러면 휴식하게 하고, 또 이분의 삶이 너무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참 암에 걸릴 수 있는 어떤 우울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좀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화시켜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 그다음 항암제, 그리고 방사선 이런 거 어찌 보면 좀 크게 말해서 그냥 외과적 접근이라면 그렇죠. 의학적인 접근이고 기본적인 접근이죠. 네네. 그렇다면 그게 플러스해서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는 그렇죠. 거. 네. 암을 걸리게 했던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것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단 과정부터가 다르겠는데요? 그냥 암이 어느 그 장기의 어느 부위에 몇 센치 정도 크기로 자라는지만 보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 습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자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환자의 진료 차트나 대학병원에서 봤던 이제 여러 가지 CT나 영상 같은 걸 다 보고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암이 왜 온 것 같습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할 그렇죠. 때. 무엇 때문에 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사연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은 사연으로 작동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연? 네. 네. 예를 들면 뭐 실패했다든지 뭐 이렇게 부도가 났다든지 또 뭐 소송이 전개됐다든지 또 부인과 이렇게 사별을 내지는 이혼을 했다든지 뭐 자녀가 상당히 이렇게 부모를 괴롭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수를 맺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금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의 정신과적 치료까지도 가야 되겠네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심리 치료 상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평소 그리고 암을 손님처럼 대하라 이런 그렇죠. 말씀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암을 어떻게 손님처럼 대합니까? 암을 이렇게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친구는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좀 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손님은 들어오시면 그 손님 암을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제압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도둑이나 그렇게 그렇죠. 하죠. 도둑 같이 그러지 말고 손님처럼 잘 대우해 주는 겁니다. 달래는 겁니다. 그 암세포를 달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손님처럼 나가도록 그래서 정신적인 암을 극복해야만이 육체적인 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정신적 암 그리고 육체적 암. 정신적 암은 내가 암에 걸렸어? 이거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도둑놈이 내 몸에 침입했구나. 네. 이 생각을 바꿔라 이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암이라는 글자에 보면 입구자가 3개고 매산자가 있습니다. 맞아요. 평소에 잘못 사용한 입이 산처럼 많이 생겨서 생길 수 있는 질환병이 암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입은 먹는 입입니다. 과음, 과식, 폭음, 폭식, 뭐 술, 담배, 너무 탄 거, 매운 거, 절인 거, 신 거, 짠 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식이요법으로 컨트롤 이렇게 극복을 하고요. 두 번째 정신적인 암이라는 것은 과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불편함, 관계에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 뭐 심할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어떤 감사와 기쁨이 없는 그런 생활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것들을 암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암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 삶으로 바꾸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말은 쉽죠. 쉽죠. 그 무서운 암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되고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서요. 이게 왜 나한테 왜 암이 왔나 뭐 이러면서. 부정하다가 분노하다가 우울해지고 또 타협하다가 수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과정을 있어서 빨리 수용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해하고 또 이렇게 잘 극복해내겠다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요. 뭐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암을 이렇게 나아가는데 암이 심각하긴 합니다. 죽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중하게만 생각하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왕도는 없지만
정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석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완치라는 또 회복이라는 좋은 때를 만나리라 생각합니다. 뭐 지난 15년 동안 수만 명 환자분들한테 그런 코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다 반응이 제각각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조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다 해서 저를 찾아왔고 항암제를 하는 기간 중에 이 항암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한 5-6번 항암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항암제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 오시게 됐죠. 수술도 못 하고 그렇죠. 항암 항암제도 치료도 이제 답보 상태하고 안 된다. 이게 워낙 부작용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안 네, 되더라. 네. 그럼 뭐 거의 가망이 없는 그래서 건데. 이제 한 2-3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실 것이다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한 9년 사셨습니다. 어, 대개는 한 5년 지나면 완치라는 표현을 완치라는 쓰는데 얘기하죠. 그러니까 암이 있으면서 암을 그냥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고 제가 이제 최초에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 도입한 외과 교수인데요. 웃음과 눈물.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 엔카팔린, 세로토닌, 다이돌핀 같은 신경내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많이 웃거나 울거나 하면.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우리의 NK 세포, 내추럴 킬러 셀, 자연 살해 세포나 B세포, T세포, 면세포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만듭니다. 그래요. 그럼 하루에도 5천 개 만기 생긴 암세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제 웃으라 그러고 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울라 그러고 이분이 실천을 하신 거죠. 그럴 때 이제 잘 드시기도 하고 그 마음이 편해지면 잘 주무시기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용서하게 되고 이 모든 암이 걸리는 어떤 환경들을 제거해 나가니까 예. 이분이 이제 암은 있지만 오래 살게 되는 것이죠. 웃음과 눈물 네. 그것이 뭐 어떤 세포를 활성화시키더라. 네. 그리고 그렇게 활성화된 세포들이 암을 그나마 좀 잠잠하게나 무력화시키더라. 네. 이런 건 과학적으로 다 입증됐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일본과 미국에서는요. 예. 웃음 치료를 한 군과 하지 않는 군의 비교를 해보니까 웃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면역 세포를 이렇게 활성도나 면역 세포를 재어보니까 30-40% 정도 면역이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30-40%나. 네, 네. 예, 그래서 웃음보다 눈물이 더 좋은데 웃음이 파도면 눈물은 해일입니다. 웃음이 가랑이면 눈물은 소낙비인데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흘립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그렇죠.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흘린다. 그렇죠. 아, 명언이시네. 네, 뭐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예. 예, 참 좋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하는 그런 어떤 소통 네. 이런 것이 있으면 한국 사회도 암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 기본과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보다도 눈물이 네, 훨씬 더 효과가 크더라. 네, 더 파워풀합니다. 그것 역시 과학적 입증이 다 된 겁니다.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다이애나 이펙트라고요. 다이애나 이펙트. 예, 다이애나 영국의 다이애나 그렇죠. 왕세자비가 예. 죽었을 때 예. 장례식 때 영국은 정말 참 전체가 다 이게 울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울었죠. 울었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평소에 이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이 장례식 이후에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절반으로. 예. 허허. 그래서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예.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예. 다이애나비는 죽어서 힘들 텐데 그럴 때 과학자들이 눈물에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울면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제거되면서 그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이 눈물을 통해서 이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회복되고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예. 이 심리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곳에 절반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이애나 이펙트라고 하는 용어 단어까지 그렇죠.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다이애나 이펙트, 다이애나 신도롬 뭐 이렇게. 네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웃음 치료, 눈물 치료가 상당히 보편화돼 있나요? 미국, 일본 같은 나라? 일본과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것이 있고요. 저도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병든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것이 저는 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예. 웃고 우는 것이. 예. 그럴 때 우리 눈물은 천연 항암제다, 자연 치료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고 울고 할 때 우리가
심신의학이라고요. 마인드 바디 메디슨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어떤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연계해서 치료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엉터리의 독소를 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막 아이들이 막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막 이렇게 막 마음이 힘들고 막 이렇게 엄마 부모가 안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막 짜증내서 쓰고 이러다가 결국은 막 울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잘잖아요. 한참 울다 보면 그냥 그렇죠. 지쳐 잠들죠. 지쳐 잘 예, 들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엉어리가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울게 되면 그 눈물을 통해서요.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의 생학자 빌 프레이는 눈물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다. 예, 그게 예.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다. 건조하지 않게. 그다음에 이제 양파나 마늘을 깔 때 네, 매워서 이제 그런 어떤 자극에 의한 눈물. 그다음에 감정적인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적 그렇죠. 눈물이겠죠. 예, 감정적 눈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감정이 격해지고 카테콜라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런 것이 눈물을 통해서 배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카테콜라민이 많이 있으면 우리 몸의 심장이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고 고혈압 상태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즉 그와 같은 어떤 뇌파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이 혈압이나 이런 것도 좀 안정이 되면서 그래서 일본의 토호대 아리타 히데오는 많이 한번 이렇게 우는 것이 뇌를 한번 리셋하는 효과가 있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요시노 시니치 일본 리폰대 교수는 유마티즘하고 어떤 눈물하고 관계를 연구했었어요. 암이 아니라 류마티즘. 그렇죠. 그것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암 발병률이 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더 눈물을 많이 그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여성들이 더 많이 자기 속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데 비해서 남성들은 많이 울지도 않지만 조금 격리돼 있고 좀 이렇게 그래서 남성이 사실은 많이 울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눈물 샘과리가 있는데 그게 마이봄섬이라는데 그게 더 커요. 남성께요? 그렇죠. 남성이 더 크고 그다음에 남성 이 남성 호르몬이 눈물샘가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생리적으로 울 수 있는 그런 이 건강함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사회 통념상 남성은 울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저지를 받아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잘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 많이 우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정말 많이 웃는 게 좋다. 많이 눈물 흘리는 거, 진정으로 마음이 네. 움직여서 눈물 흘리는 게 좋다.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웃기고 어떻게 울립니까? 제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제 환자가 오시게 되면요, 이제 초진 환자를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게 없으세요? 그러면 없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이제 시원해지셨습니까? 그러면 그렇다 그럽니다. 그럼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뭐 웃을 일이 있어야죠. 뭐 아민 이렇게 그럼 제가 막 웃깁니다. 웃기면 조금 웃음네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아이고 박사님 애쓰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제가 이제 머리에 이렇게 이제 분장하고 코주부 안경 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요? 예. 그렇게 하면 막 이제 웃게 되죠. 그래서 복수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패치 아담스라는 한국의 패치 아담스라는 뭐 그런 닉네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를 웃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라도 웃기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뇌는 구분 못합니다. 강제로 웃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강제로 웃는 것과 진짜 웃겨서 웃는 네. 것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두 분 이제 유방암 환자고 이제 부부가 이제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뭘 하실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안아주세요. 포옹해서 허그하세요. 그래. 우리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됩니다. 그래요. 이거 치료 과정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안아주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허허 이러더라고요. 푹 안기세요. 그러니까 허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인 보고 시켰습니다. 여보, 내가 빨리나 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편께서요. 제가 이제 따라해야 되는데 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지금도 당신은 좋은 아내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보 내가
아파서 많이 힘드시죠. 아니 나 힘들지 않아. 당신이 더 힘들지. 여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하늘은 당신을 다 고쳐주실 거야. 여보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나도 당신 오래오래 같이 살면 참 좋겠어요. 당신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거 미안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러니까 다 울어요. 대본을 다 써놓으셨군요. 네. 뭐 제 책에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면 다 자연스럽게 웁니다. 그래서 뭐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음과 눈물이 이어지면서 저도 같이 이제 어떨 때는 참 이분들이 삶이 며칠 전에 오신 분인데 이 부부가 70 중반이셨어요. 너무 이분들이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뭐 거의 이제 오래 살았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제일 처음 만나 사랑했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시라고. 그러자 이 부인이 나도 남편이 오시는 남편이 이제 암이신데 나도 위암 수술 받았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미 과거에 그래 과거에 힘들었던 걸 쫙 이야기하는 거 상처받은 그러지 마시고 그거 다 우리가 내려놓고 그걸 다 회복하고 사랑하고 제일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하면서 같이 이제 손을 넣고 기도하는데 저도 얼마나 우는지 이 두 분이 얼마나 통곡을 하시는지 그래서 참 좋은 진료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얘기 옮기시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눈가가 촉촉해지시고. 네, 암 환자들 참 힘들고 참 불쌍하죠. 어떻게 암은 사회로 작동병인 병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암을 걸릴 수만큼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이 암이 걸렸을까 생각하면 네. 참 안 됐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손잡고 들어올 때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그 박사님 앞에서 진료실에서 해보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조금씩 그런 게 늘어날 거고, 그죠? 그렇죠. 제가 여기 되면 집에 가서도 이렇게 실천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몸에 이제 면역력이 더 그렇죠. 터치되고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네. 웃음 치료, 눈물 치료. 네.